북한이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예술단 사전점검단 방문을 어젯밤 돌연 취소했다가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오늘 오전 통지문을 보내 방남을 취소한 이유를 물었는데 북측이 8시간 만에 내일 다시 오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청와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은 본인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만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참모들은 사실관계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특활비 상납은 없었다고 주장한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주장을 뒤집은 건데 자신이 받은 특활비는 김윤옥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여관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다 투숙을 제지당하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이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서 세계 랭킹 4위인 독일의 지베레프를 꺾고 16강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가 호주 오픈 16강에 오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이 미세먼지로 뒤덮였고 수도권과 강원, 경상도의 초미세먼지 수치도 치솟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나 눈이 온 뒤 미세먼지는 씻겨가겠지만 이후에는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북한이 어젯밤 평창 올림픽 때 보내기로 한 예술단의 사전점검단 파견을 취소했다가 조금 전 내일 다시 보내겠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일정은 협의대로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사전점검단 파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먼저 연결해서 지금 들어온 소식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조금 전이죠. 한 1시간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북한이 새롭게 통지를 해온 거죠? 네, 오늘 오후 6시 40분쯤 북한은 고위급 회담의 북측 수석 대표격인 이성건 명의로 우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당초 오늘 보내기로 했던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 단장을 포함한 북측 예술단의 사전 점검단을 내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서 보내오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예, 어젯밤에 갑자기 이제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와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고 또 갑자기 또 이제 조금 전에 1시간도 되기 전에 이제 이런 일정을 통보를 해온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당초 일정보다 하루가 늦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내일 방문 일정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려던 그 계획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게 될까요? 예, 북측은 오늘 오후에 보낸 그 통지문을 통해서 일정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이행해 나가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1박 2일 일정으로 강릉과 서울의 공연장과 또 이동 경로, 숙소 등을 점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무엇보다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대표단에 있어서도 예, 이야기하시죠. 예, 대표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당초 협의를 한 대로 현송월 단장을 포함한 그 구성 그대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무엇보다 궁금한 게 일정을 이렇게 수년한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지금 확인이 됐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조선중앙통신에는 모처럼 살리게 된 남북 관계의 불씨를 꺼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은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등에 대해서 북측이 고려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그 확실한 사유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예, 내일 사전 점검단이 오면은 아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답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술단 사전 점검단이 이제 당초 계획대로 어쨌든 내려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밤부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녁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계속 롤러코스터를 탄 셈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젯밤 10시쯤에 북한이 돌연 사전 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하겠다고 통보한 이후에 그 사유가 아직까지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20분쯤에 우리 정부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에 그 사유를 알려달라는 그 전통문을 보냈고요. 북측은 조금 전인 오후 6시 40분에 사전 점검단을 내일 파견하겠다라는 계획을 보내온 겁니다. 예, 지금까지 남북회담본부에 나가 있는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계속 들어오면은 뉴스 중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편 자유한국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남북 교류에 대해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방문이 앞서 취소됐다고 그런 소식이 전해지자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논평도 나왔습니다. 또 나경원 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남북 단일팀 구성 반대하는 서한을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논평에서 현송월이 오든 말든 관심이 없다며 오히려 오지 말았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측 대표단은 운동경기 선수 외에는 최소한이어야 한다며 시범단과 예술단 공연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도 페이스북에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김정은 독재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예술단 파견 등을 비판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아예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남북 단일팀을 위한 여자 아이스하키팀 엔트리 확대가 공정경쟁 정신에 어긋나고 북한이 체제 선전에 나설 경우 올림픽의 정치 중립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국론 분열을 부추기는 서한 정치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올림픽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예, 지금 이 시간에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본부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남북 대표단은 전날 IOC와 각각 회담을 갖고 실무 협의를 벌여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걸로 전해져 있습니다. 로잔 현지에 저희 김성탁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지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특파원,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최종 결정짓는 회의인 거죠. 지금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토마스 바 IOC 위원장을 비롯해 조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한국 대표단과 장웅 IOC 위원 등 북한 대표단은 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부터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회담장에 들어서면서 바흐 위원장은 취재진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제 12시간 넘게 매우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와 협상을 했다고 말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음을 시사했습니다. 회담 개회사에서도 그는 오늘 회담은 올림픽 스포츠가 벽을 쌓지 않고 항상 다리를 놓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올림픽 정신은 존중과 이해라고 밝혔습니다. 바 위원장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가장 관심사가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인데요. 북한 선수가 합류하기 위해서 우리 선수 23명인 엔트리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지 기류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엔트리 확대는 IOC뿐 아니라 국제 아이스하키 연맹과 출전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수가 많은 팀이 유리해 스위스와 스웨덴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마크 아담스 IOC 대변인은 지금은 매우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남북 단합을 촉진할 흥미로운 계획이 있다며 회담 결과를 주목하라고도 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2000년 시드니 여름 올림픽 때 남북이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할 수 있도록 물밑 협상을 벌인 적도 있어 관련국을 설득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남북 대표단은 로잔에서 같은 호텔에 머물며 아침 식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예, 주말에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국정원 특활비 유용 수사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원사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서너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금 이들의 휴대전화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재임 시절 특활비 일부를 현금화해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상납됐을 가능성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연결해가지고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검찰이 오늘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예, 검찰은 오늘 구속 상태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밀한 이 돈거래 내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인데요. 김성호, 원세훈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직접 2억 원씩을 요구해 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현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현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 어제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압수수색한 것도 그런 부분을 조사하기 위한 배경이 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유의미한 물증이 확보가 됐습니까? 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건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부터 따져봐도 어제가 처음입니다. 원 전 원장을 포함해 국정원 관계자 서너 명의 자택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그리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원 전 원장과 MB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측근들을 포함해서 이미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국정원의 특활비가 MB 청와대에 들어간 정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그 특활비를 그렇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용처에 대한 수사,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드러난 건 우선 이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들에게 건네진 청와대의 돈입니다. 검찰은 어제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기획관은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된 당시 총리실 관계자들에게 위로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건넨 인물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 자체를 다시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MB 청와대가 받은 국정원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 비용 일부가 특활비에서 나온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아직은 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 부분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국정원 특활비와 별개로 또 다스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팀이 따로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다스 수사팀도 지금 오늘 전현직 임직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가 다스 전현직 임직원의 자택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에 꾸려진 이 비자금 의혹 수사팀과는 별개의 수사팀인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압수수색 대상에 신학수 다스 감사가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MB정부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 그리고 민정 1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인데 2015년부터 다스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현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스 경영진의 횡령, 배임 그리고 탈세 등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지난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 기자회견 때 모습이죠. 당시 청와대와 정부에서 함께 일했던 측근들이 그 자리를 함께 했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선 일제히 그런 일이 없다,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종의 여론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보다 더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 대통령의 15년 수행비서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입을 열면서 이들의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특활비에 관여한 사람은 본인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뿐이다. 다른 측근들은 애초부터 사실관계를 잘 몰랐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 인터뷰 이후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비선에서 이뤄진 일들은 사실 우리도 잘 모른다면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김희중 전 실장은 또 이 전 대통령 방미 당시 김윤옥 여사 측에 특활비를 건네준 구체적인 정황까지 언급했습니다. 먼저 조익신 기자의 보도 보시고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은 한 목소리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부정해왔습니다. 특활비를 받아 쓰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 청와대 운영에 외부 돈을 받지 말라고 들었다며 이 전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중 전 실장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과 내가 국정원 특활비 통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도 서로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들이 특활비 상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사실관계는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도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 핵심 측근은 비선으로 움직인 특활비가 있다면 그런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극소수만 아는 특활비라면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측근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갖다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해 그대로 믿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전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예, 또 이 인터뷰에서 김희중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수준이 높아져 더 이상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는 또 자신이 국정원에서 돈을 받아 김윤옥 여사 측에 넘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의 명품 구입 여부는 자신은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져 더 이상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또 자신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미화를 받아 그대로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서도 김 전 실장은 2011년 이 전 대통령 내외 방미 직전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받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홍근 의원 등이 의혹을 제기한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 여부는 검찰 조사에서 아예 질문조차 나오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강현희 전 제2부속실장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건 잘못 알려진 것이고 한 여성 행정관에게 줬다고 바로잡았습니다.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이유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배신감 때문이라는 시선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섭섭함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워낙 검찰 수사가 탄탄하게 진행돼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이런 돈을 쓰면 안 된다고 충원하지 못한 죄가 크다고 자책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검찰의 특활비 관련 수사 혐의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희중 전 실장에 따르면은 측근들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이야기였다는 또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김희중 전 실장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김희중 전 실장의 발언이 있자 어쨌든 앞서 저희가 또 보도해 드렸지만 측근들도 한 발 빼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측근들 모두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해왔지만 처음부터 이들의 주장은 팩트보다는 가정이나 분위기에 기반했습니다. 당시 인터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전혀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런 돈이 돌아다닌다면 그건 분위기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분위기를 근거로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인터뷰에서 이 전 대통령이 돈에 결벽증이 있어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했던 이재호 늘푸른 한국당 대표는 오늘 JTBC 취재진에게 청와대 내부의 운영은 잘 모른다. 예. 이 전 대통령의 평소 성격을 감안해서 추측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추측을 했던 것 치고는 상당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또 많이 바뀐 모습인 거군요. 저희 앞서 보면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일이 없다고 측근들에게 직접 그렇게 이야기했던 뭐 그런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이 MB정부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를 구체화하고 또 김백준 그리고 또 김진모 등이 구속이 되니까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참모진은 거의 매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예. 익명을 요구한 한 측근은 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냐라는 질문에 참모진들끼리 서로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돈을 받는 시스템도 없다고 말해서 그것을 믿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한 그 이 이야기, 이거 역시도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 정치보복이라는 성명서를 낼 때도 이 특활비 수수 여부에 관련한 이 사실관계는 언급한 게 없습니다. 예. 앞서 말했던 한 측근은 만약 특활비 상납이 있었다고 해도 이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것 역시 어떻게 보면 추측이고 또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이 전 대통령 어쨌든 본인의 주장대로 정말 본인은 몰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이 전 대통령이 특활비 문제를 보고 받았다라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예. 김주성 국정원 전 기조실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독대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졌고
또 김희중 전 부속실장은 이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억 원 상당의 달러를 여성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김윤옥 여사 관저 근무자라고 합니다. 김희중 전 실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만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검찰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명박 청와대 당시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문제, 바로 또 다음 정부인 박근혜 청와대에서의 국정원 특활비 문제와 많이 유사한 점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잠시 후 비하인드 뉴스에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술 취한 50대 남성이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점퍼 입은 남성이 골목길을 걸어나갑니다. 몇 분 뒤 기름통을 들고 택시에서 내립니다. 내가 만나겠어요. 그런데 저놈이 안 슬픈 거 어디로 갔어요? 52살 유모 씨가 여관에서 성매매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불을 지른 겁니다. 이제 그걸로 안 돼요. 피하세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은 건물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소방 호스가 깔리고 구조대원들은 들것을 옮깁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5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불을 지르기 1시간 전 만취한 유 씨는 여관 주인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했습니다. 주인이 거절하자 난동을 부리다 주유소에서 휘발유 10리터를 샀습니다. 이후 여관으로 돌아와 출입구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기 차 기름 따졌다가 기름 좀 달라고. 하나밖에 없는 대피로가 막혔고 투숙객이 대부분 잠든 시간이라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불이 난 여관은 장기 투숙객이 많은 사실상 쪽방이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일가족으로 보이는 3명이 포함됐습니다. 총 10명 중 6명에 대해서 신원을 확인하였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 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오늘 불이 난 여관 가까운 곳에서 최근 주말마다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2주 전엔 종로 쪽방촌에서, 지난 주말엔 청량리 재래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 구도심에서 잇따른 불로 사상자가 나왔지만 대책이 없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소방차는 아예 접근조차 못합니다. 소방관들은 호스를 멀리서 화재 현장까지 옮겨와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재가 난 여관 앞 골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팔을 뻗으면 꽉 찰 정도로 길이 비좁습니다. 게다가 옆 공사 현장에 천막과 철근까지 도로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차가 현장까지 진입할 수 없어서 소방호스를 끌고 와야 했습니다. 구도심의 50년 된 여관 건물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습니다. 화재 초기 진압이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 주말엔 청량리 전통시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점포 48개 가운데 18개가 불에 탔습니다. 낡은 전선이 얽혀 있고 부탄가스도 여기저기 놓여 있습니다. 불이 났던 시장을 옥상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지붕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어진 지붕을 타고 불길은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쉽게 불이 날 수 있고 또 언제든 크게 번질 수 있는 겁니다. 2주 전 불이 난 돈이동 쪽방촌에선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700여 개 쪽방 가운데 절반이 불에 잘 타는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불연제를 쓴 건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로 지어진 건물이어서 불이 난 지 30분 만에 건물 전체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또 옆 건물과도 완전히 붙어 있는데요. 순식간에 벽을 타고 불길이 옆으로 번졌습니다. 불에 취약한 구조지만 소방시설은 골목에 놓인 낡은 소화기가 전부입니다. 사실상 화재 무방비 상태인 구도심에서 언제든 큰 사고는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40대 여성이 부산 태종대 절벽 아래 갯바위에 고립돼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이 여성은 전날 밤부터 갯바위에 혼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구조정을 탄 해경이 절벽 주변을 수색합니다. 뒤이어 구조대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갯바위 쪽으로 헤엄쳐 갑니다. 가파른 절벽 아래 고립돼 있던 한 여성에게 튜브를 씌워 바다 쪽으로 끌고 나옵니다. 오늘 오전 8시 30분쯤 40살 박모 씨가 부산 태종대 절벽 아래 갯바위에 고립돼 있다가 구조됐습니다.
부산 영도구 태종대를 찾은 한 관광객이 등대 아래 갯바위에서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신고한 직후입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배는 접안을 할 수가 없고 안쪽 그 고리진 부분이라서 수영해서 가보니까 갯바위 수면하고 바위 위 한 1m 위쪽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경은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구조정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대원이 헤엄쳐 들어가 박 씨를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전날 밤부터 갯바위에 혼자 있었다고만 말할 뿐 어떻게 이곳에 가게 됐는지 등에 대해선 입을 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조민진입니다. 용산 참사가 일어난 지 오늘로 9년째입니다. 당시 재개발 보상에 반발하는 철거민들의 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다 6명이 숨졌고 과잉 진압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이제 다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혜영 기자입니다. 난간에 매달린 철거민은 버티다 못해 떨어집니다. 불길이 솟구치고 물대포는 쉼없이 쏟아집니다. 진압 현장에 진입한 경찰은 연기를 마셔 움직이지 못합니다. 철거민도 경찰도 곳곳에서 쓰러지고 실신합니다. 2009년 1월 용산 참사 현장입니다. 생존 철거민들은 오늘 참사 9주기를 맞아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흰 꽃을 바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9년 전 농성 시작 하루 만에 경찰 진압이 시작됐고 동료 5명이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공대원 1명도 사망했습니다. 경찰 내부 지침조차 지키지 않은 작전이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철거민 25명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살아서 같이 내려왔으면 너무 좋았겠죠. 같이 내려오지 못한 그런 아픔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린 건 오히려 철거민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사과하지 않았고 진압 책임자 김석기 서울청장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철거민들은 다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기억을 해야 되니까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경찰은 다음 달 6일부터 조사위를 열어 용산 참사를 포함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아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가 그대로 쌓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입니다. 온통 뿌옇기만 합니다. 빌딩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깨끗했던 어제와 비교하면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는 되게 상쾌하고 좋았는데요. 오늘은 조금 흐리니까 뿌옇고 하니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네요. 서울에는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산동반도에서 미세먼지를 실은 바람이 한반도로 유입되자 오후 늦게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아 국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도 그대로 쌓였습니다.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지난 15일부터 서울의 일평균 풍속은 1월 평균 풍속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가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않을 것으로 국립과학원은 예측했습니다. 미세먼지는 추위가 시작되는 다음 주 화요일 강한 바람에 씻겨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청소나 경비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현실, 저희 뉴스룸에서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라지만 그 이면을 보니 불법과 꼼수가 판치고 있었습니다. 고령 노동자들은 계약 내용도 모르고 사직을 강요당했고 일방적인 임금 체불과 삭감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서울 논현동의 한 유명 성형외과입니다. 청소노동자로 일해온 60살 이모 씨와 63살 박모 씨는 지난해 11월 병원 관리인 지시로 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어디서 조사 나온다고 여기 사인해놔야 된다고. 글씨 눈도 이래 안경 끼고 하는데 너무 작아요. 며칠 뒤 병원에선 경영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 앞에 딱 앉아갖고 사직서 쓰라 하는데 정말 멘붕이다 하면서 그냥 그 말만 했지 어떻게 안 써요. 이들을 상담한 노무사는 병원이 기존 계약 기간을 수정한 뒤 사직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사직서를 쓰게 한 거는 취약계층 노동자분들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후 두 사람은 병원의 기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자료가 지금 국세청에 가 있어서 오는 대로 준비되면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세요? 국세청이라고요?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 부씩 나눠 가지는 것으로 안다고 하자 병원 측은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건 원래 써마 제자리에서 우리가 한 부 갖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한 부씩 배부하고 그래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이게 가지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들은 병원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일을 이렇게 시키면서도 다 속였구나.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와 청소를 담당하는 노동자들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최근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일방적인 휴게 시간 연장이나 연장 노동 임금 체불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 알면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냥 넘어가는 게 더 많죠. 고령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비정규직으로 이들을 위한 법적 구제 장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신지체 자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하고 남편도 뇌병색으로 쓰러져서 있는 70 넘은 사람들은 진짜 희망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JTBC 신진입니다.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연이 호주 오픈에서 16강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로는 처음입니다. 세계 랭킹 58위에게 상대 선수의 랭킹 4위는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세계 랭킹 4위 독일의 즈베레프가 초반부터 시속 200km가 넘는 강서브를 앞세워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하지만 58위 정연에겐 랭킹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구석구석에 공을 찔러 넣으며 즈베레프의 발을 바쁘게 했습니다. 2세트 타이브레이크 상황에선 영리한 플레이로 즈베레프의 발을 연신 묶어버리며 경기의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자신의 안정적인 리시브에 많이 의존했던 것과 달리 예리한 코너까지 장착해 코트를 넓게 쓰다 보니 상대 선수의 체력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오늘도 막판 힘이 빠진 즈베레프가 기아까지 넣으며 반격해보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세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한 정연은 처음으로 세계 랭킹 탑10 선수를 꺾으며 생애 첫 메이저 대회 16강에 올랐습니다. 한국 선수가 메이저 테니스 대회에서 16강에 진출한 건 2007년 US 오픈 이영택 이후 10년 만입니다. 과감한 플레이, 또 자신 있는 서브가 잘 들어간다면은 전혀 밀리지 않고 다음 라운드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정연은 세르비아 조코비치와 스페인 비놀라스 경기의 승자와 22일 8강 진출을 겨룹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번 주말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으로 예산안이 부결된 데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셧다운으로 맞게 됐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이 회의장에서 바쁘게 움직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0시로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간 내에 합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결국 예산안은 상원의원 60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국방과 치안, 보건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정부 업무가 정지됐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 3개월 만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국립공원과 박물관 이용이 제한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세청 등도 업무를 중단해 각종 통계 수집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연방정부 업무 정지로 맞게 돼 타격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측은 이번 주말 내에 여야가 합의하면 실질적인 미국 내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협상 의지를 밝혔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엊그제 문을 연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선 첫날부터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들 짐을 빠뜨리고 비행기가 가버린 건데 저희 취재 결과 수화물을 관리할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 연휴에 여행객들이 몰리기라도 하면 비슷한 일이 재발할까 우려됩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짐을 찾지 못한 승객들이 해외 공항에서 항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같은 시간 인천공항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짐들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 첫날,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일부 승객들의 짐이 실리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에 실리지 못한 수화물은 1,000개가 넘습니다. 대한항공은 새로 도입된 공항의 수화물 보안 검색 시스템이 강화되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의 생각은 다릅니다. 공사는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로 대한항공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꼽았습니다. 비행기에 수화물 등을 싣고 내리는 지상조업 인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제 지상조업을 담당하는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의 경우 이 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추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적절하게 인력을 그때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고요. 조금 더 개선점이 이번에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또 다가오는 설 연휴 해외 여행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를 대비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수십억 넘게 드는 지자체 사업 잘 되고 있는지 취재진이 긴급 점검했습니다. 혈세 들여 산 부지가 그냥 버려지거나 시설을 다 만들고도 개방은커녕 흉물로 방치되는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지역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세금만 새고 있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군이 2007년 59억 원을 투입해 4만 7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쓰레기 집화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폐농자재와 쓰레기 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트럭들은 죽은 소나무들을 쉴 새 없이 갖다 버립니다. 재선충 감염목입니까? 예, 전부 다 군에서 여기다가 모으게 하거든요. 여기다 모아가지고 파쇄를 합니다. 부지를 사들인 뒤 사업비가 예상보다 100억 원 이상 더 들게 되자 도성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경북 안동시가 54억 원을 투입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도농교류센터는 운영할 단체가 없어 7년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복지회관은 찾는 사람이 거의 없어 버려지다시피 했습니다. 영덕군은 한국전쟁 장사 상륙 작전을 기념해 324억 원을 들여 문산호를 복원했지만 3년째 개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습기도 차기 때문에 동파가 될 수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에어컨도 돌리고 환풍기도 돌리고. 영덕군은 부실 시공과 공사 지연을 놓고 시공사와 소송 중이어서 통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과 전시 행정 탓에 세금만 새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첫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시절은 가고입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 이야기인가 보죠? 예, 맞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내용을 빗대서 저희가 키워드를 만들어 본 건데요. 이 박 시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서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는지 절망감이 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변했다는 얘기겠죠. 이 안 대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 대중교통을 무료화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 이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 겁니다. 예, 사실 2011년이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박원순 시장과 서로 양보를 하면서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었던 그런 사이였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사진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예.
그렇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모습이죠. 예. 이 안철수 대표가 박 시장과 만나 포옹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당시 안철수 교수가 이 서울시장 후보 가운데 여론조사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박원순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었죠. 이 박 시장은 어제도 이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 우리는 좋은 관계였다거나 당시의 아름다운 양보는 국민을 감동시켰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현재의 상황을 가리켜 무조건 비난하는 건 새정치와는 너무도 먼 방식이다. 이렇게 안철수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예, 물론 본인의 SNS에 올린 이야기지만 안 대표 측 반응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한 측근과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정책을 비판한 건데 사람이 변했다면서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야말로 몰상식한 행동이다. 굉장히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한 걸 박 시장이 정치 쟁점화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하면서 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 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박영선 의원과 민병두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이 박 시장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 시장의 글이 표면적으로는 안철수 대표를 향해 공격을 하는 모양새지만 이 사실 당내 경쟁자들을 향한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 시장의 측근에게 좀 물어봤는데요. 직접 물어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전화 통화를 했더니 안철수 대표만을 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어찌 보면은 다목적 카드로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 데자뷰입니다. 오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왔다. 또 이 내용은 극소수밖에 몰랐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던 방법과 매우 비슷한 방식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이제 또 세간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국정원 돈을 받았고요. 또 측근, 극소수의 측근들만 알고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의 특활비를 어떻게 수수했는지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청와대에선 김희중 전 제1부속실장 그리고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이 이 국정원 특활비를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측근들, 청와대 인사들 다 모르고 둘만 안다. 김희중 전 비서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 부속실장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윗선이 누구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이 상식적으로 이 김 전 실장 등이 윗선의 관련 내용을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돈은 간혹 이 청와대 관저행정관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국정원에선 이 국정원장과 국정원 기획조정실장만이 이 특활비 상납 관련 내용을 알고 또 전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극소수만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건 이 내용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되고 또 이게 충분히 불법이라는 거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청와대의 경우에는 정호성 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극소수의 측근들만 또 이 부분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뭐 여러모로 어쨌든 이야기한 대로 비슷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또 청와대 비서실장, 또 일부 행정관만이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에서도 국정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일부만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른바 친이, 친박 진영으로 갈려서 싸웠던 모습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방법을 인수인계했을 리는 없는데 어떻게 두 정부가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했던 것인지 이 정치권에서는 이게 데자뷰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은 가장 믿는다고 했던 가까운 측근이 핵심 증언으로 또 검찰 수사에 나섰다는 면도 비슷한 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부분 미세먼지 수치가 높습니다.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포근하겠고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집니다.
예, 지금 저희 뒤로 보이는 사진은 90살 된 일본 할머니가 찍은 겁니다. 사진들에서 활기가 넘치는데 셀카의 여왕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일본의 베스트셀러 작가는 93살입니다. 도전 앞에 늦은 나이가 없음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자동차에 깔려서도 여유롭게 신문을 읽는 할머니. 이번엔 쓰레기 봉투에 버려져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모두 니시모토 기미코 할머니의 셀카 사진입니다. 올해 90살인 기미코 할머니는 72살 때 아들의 권유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적인 소재를 재치 있게 표현하는 할머니는 일약 유명 스타가 됐습니다. いくつになっても自分が歩ける間は写真を撮っ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기미코 할머니는 대표적인 아라한 작가입니다. 어라운드 100, 100세 가까운 고령에도 왕성한 작품 활동을 벌이는 트렌드를 말합니다. 지난해 일본 서점가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한 이 책의 작가 역시 올해 93살입니다. 91살에 쓰기 시작한 에세이집이 11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自分が面白いからそれを表現したいというそういう欲求だけで書いてる人間ですから全て自分のためにやったことで 무언가를 도전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라한 작가들. 일본인들의 잃어버린 도전 정신을 자극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100살에 가까운 노인들의 도전에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